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실기 SQL 응용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SQL 문장에서 where's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distinct, count, between, like, in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istinct, count, between, like, in은 말로 설명하기 힘드니까요. 예제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distinct하고 count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MGR에서 지금 EMP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중에서 select는 원하는 컬럼을 내가 뽑아내는 거죠. 자, MGR 컬럼을 뽑아내게 되면 이 컬럼만 뽑아내서 결과값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보시면 얘는 매니저이기 때문에 이렇게 똑같은 번호들이 많아요. 7698 같은 경우가 지금 여러 개가 보이죠. 자, 이 중에 distinct를 쓰면 원하는 거 하나씩만 보여줘. 중복된 거 보여주지 말아줘. 이렇게 되면 중복된 거 없이 하나씩만 보여주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카운트를 해볼까요? MGR을 EMP 테이블에서 MGR 컬럼을 뽑아낸 걸 한번 세봐. 그럼 얘가 이걸 세게 되면 13개가 보이겠죠? 근데 지금 디스팅트를 시켜서 하나씩만 보여주고 중복을 제거한 MGR 테이블의 개수를 세죠. 이렇게 되면 6개가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etween example은 보통 숫자에서 이제 범위를 나타낼 때 쓰이죠. 그래서 eName과 이제 숫자가 나온 셀러리를 한번 볼게요. 자, EMP 테이블에서 구별을 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만 where절이 없으면 이 전체가 다 보일 텐데 eName 컬럼과 셀러리 컬럼을 보여줘서 사람 이름과 셀러리를 보고 싶은데 지금 셀러리의 조건을 단 뭐만 보여줘? 셀러리의 조건이 1100부터 1500 사이인 사람들을 보여줘. 그럼 이 중에서 1100과 1500인 사람들을 보여주겠죠. 자, 그래서 기억해 두실 게 여기서 equal이 등호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1100과 1500도 포함됩니다. 자, like는 기출문제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뭐 들어가던데? 이런 경우가 뭐 일상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쿼리 날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네임하고 CL할 때 그 사람 이름이 S자로 시작하던데? 라고만 하고 싶으면 like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S하고 퍼센트 붙여주시면 이 중에서 이네임 컬럼에서 뭐만 S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은 in입니다. 이는 오와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뭐이거나. 자, 이렇게.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잡이 클러크와 세일스맨만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네임과 잡을 보여줘. EMP 테이블에서. 자, 그 다음에 잡이 이는 오어라고 했잖아요. 요 안에 있으면 돼 이런 뜻이니까 잡이 세일스맨이거나 또는 클럭이거나. 자, 이렇게 되면 두 개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오와 또는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클럭하고 세일즈맨하고 프레지던트가 있어요. 자,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클럭가 흩어져 있고 세일즈맨도 이렇게 있고 지금 정렬이 안 돼 있죠? 자, 이렇게 정렬도까지 예쁘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날리면 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셀렉트문에서 이네임하고 잡하고 하는 건 맞죠? EMP 테이블에서 뽑는 것도 맞아요. 자, 그럼 웨어들에서 어떻게 줘야 돼요? 잡이 뭐뭐이거나 세일스맨이거나 이제 하나가 더 늘었죠? 프레지던트까지. 클러크이거나 프레지던트이거나.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정렬해줘.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올더 바이로 하면 되겠죠. 뭐로 정렬해요? 잡으로 해주면 기본값이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알파벳 순서로 정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group by having, order by. 그래서 제가 저기 할 때도 말씀드렸죠. select from 이 순서는 바뀔 수 없습니다. where, group by, 그 다음에 having, order by. 이 순서는 바뀔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순서를 제가 외울 때 SF 영화는 왠지 혼자 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아주 유치하지만 이렇게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그룹 바이하고 해빙은 한 묶음입니다. 자, 우리가 셀렉트해서 나 이거 보여줘. 이 테이블에서. 근데 다 보여주지 말고 단 이런 조건이네만 보여줘가 이 세 줄이라면 그룹 바이는 이거를 내가 지금 그룹별로 묶어서 내가 결과값을 보고 싶다 할 때 쓰는 거고요. 해빙은 뭐냐면 다 보여주지 말고 이 조건에 맞는 그룹 바이만 보여줘. 그래서 해빙은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룹 바이가 나올 때 나오는 겁니다. 올더 바이는 아까 잠깐 보여드렸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 바이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내가 지금 이거는 알리아스라고 부르죠. 이렇게 결과값 나오면 미우니까 나는 여기 헤딩 부분에 최소 월급이라고 보게 해줘. 요거 이렇게 보여주지 말고
자, EMP 테이블에서 이렇게 달리면 어떻게 돼요? 요게 안 나오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소 월급이 이렇게 헤딩 부분에 머리글 부분에 나오죠. 자, EMP 테이블에 전체에서 가장 최소값 하나. 이게 바로 그룹 함수예요. 자, 최소값을 보여줘. 하면 최소 월급을 가진 800이 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맥스 값도 주면 얘도 또 알리아스 줬어요. 그래서 최대 월급으로 보여줘. 그러면은 최대 월급인 5천이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그룹 바이 이그젬플로 보이실 수가 있잖아요. 자, 에버리지도 마찬가지로 평균을 보여줘. 그러면 이 전체 알리아스 안 뒀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보입니다. 자, 이 전체 평균을 보여줄 거고요. 자, 그러면 좀 계속 보겠습니다. 카운트 테이블도 이용할 수 있어요. 뭐냐면 얘가 지금 부서가 10, 20, 30, 40이 있거든요. EMP 테이블에서 부서별로 D핀트 NO별로 그룹별로 묶어서 걔를 개수를 세죠. 그렇게 되면 DAP 테이블로 그룹을 묶은 다음에 그 그룹 묶은 거 별로 개수를 세달라고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순서를 내림차순으로 했습니다. 자, 카운트를 3, 5, 6인데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40번은 실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나 봐요. 자, 3, 5, 6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리아스를 둔 거죠. 자, 이것도 개수를 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세게 되면 그룹 바이로 묶어보면 여기 보시면 6, 5, 3 이렇게 나와서 좀 이렇게 보면 알아보기가 나쁘니까 똑같이 이렇게 줬는데 요거를 예쁘게 부서 번호가와 사람 수로 이렇게 두면 몇 번 부서에 몇 명씩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바로 그룹 바이죠. 자, 그래서 해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룹 바이로 하되 다 보여주지 말고 단 어떤 조건일 때만 보여줘. 그래서 그룹 바이를 제한하는 게 바로 해빙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DEP 테너를 이거 알리아스 준 거고요. AS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한 칸 떼도 돼요. 그리고 셀러리별로 썸을 보여줘. 그럼 그룹별로 썸을 보고 싶은 거죠. 저기 카운트와 그 다음에 요거를 정렬을 뭐로 했냐면 합계, 셀러리 합계 그 기준으로 정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거 지금 뽑아내는 게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거죠. 부서 번호, 그 다음에 요거 카운트를 우리가 알리아스 사람 수로 뒀죠. 그 다음에 썸, 얘는 알리아스 안 줬으니까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룹별로 10, 20, 30 해가지고 3, 6, 5 하고 썸이 지금 보였잖아요. 자, 여기다가 어떤 거냐면 다 보여주지 말고 지금 보여준 거에서 어떤 조건? 해빙, 카운트가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20하고 30은 해당이 되는데 10번은 안 되겠죠? 다 보여주지 말고 이 조건에 맞는 것만 보여줘. 자, 그 다음에 정렬을 썸 셀러리를 해줘. 그럼 이렇게 해서 얘가 안 나오는 거죠. 왜냐면 해빙에서 카운트 값이 5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기준으로 정렬을 했기 때문에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이렇게 30, 20이 찍히는 겁니다. 자, 얘가 바로 해빙이었죠. 자, 그 다음에 서브쿼리는요. 시험 문제에서도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서브쿼리는 보기에는 되게 복잡해 보이나 실제로는 차근차근히 제가 기출문제 할 때도 차근차근히 하도록 풀이를 해놨으니까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 기출문제는 충분히 반복해서 보셔서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서브쿼리는 이런 거예요. 한 번 더 물어본다는 거예요. 한 번에 물어볼 방법이 없어서 평균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는 사람, 그럼 평균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평균을 물어본 다음에 봉급을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평균을 물어보고 나서 그걸 써놓은 다음에 그거보다 더 큰 사람 이러면은 쿼리문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자, 이거를 한 번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실레트에서 뭘 보고 싶냐면 샐러리가 봉급보다 더 많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봉급을 모르잖아요. 일단 조건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나는 평균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을 알고 싶어. 그러면 샐러리보다 그럼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평균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평균 구하는 함수를 쿼리를 여기서 날리는 겁니다. EMP 테이블에서 평균을 구해줘. 그러면 요걸 우리가 서브 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평균이 구해온 값보다 더 봉급을 많은 거를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최고 월급을 받는 사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보여줘. EMP 테이블에서 어떤 사람? 봉급이 최대인 사람. 그럼 최대인 사람을 여기서 알아야 되겠죠? 자, 최대인 사람을 어떻게 뽑아낼 수 있겠어요? 맥스 함수 쓰면 되겠죠. EMP 테이블에서 최대값을 받는 그 값과 똑같은 샐러리를 가진 사람을 뽑아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바로 서브 쿼리입니다.
자, 그러면 또 볼게요. 스캇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 명단. 스캇은 여기 있어요. 자, 스캇은 여기 있고요. 몇 번 부서에서 일하냐면 20번 부서에서 일해요. 아, 참 오래된 데이트죠. 저희 오라클에서 제공해주는 SQL 공부하라고 제공해주는 아주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일하는 사람 명단에서 이네임하고 DPT에도 자, 스캇하고 같은 부서 20번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야 사람이니까 눈으로 보이지만 쿼리문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알려줘야 되겠죠? 자, DP 테너가 같은 사람. 누구? 스캇의 DP 테너와. 그럼 여기서 뭘 물어봐야 돼요? 스캇의 DP 테너를 물어보면 되겠죠. 이네임이 스캇인 사람의 DP 테너와 똑같은 사람의 이네임과 DP 테너를 보여줘. 그럼 여기서 갖고 오는 게 뭐냐면 스캇의 번호 20을 갖고 왔을 거예요. 결국은 뭐 똑같은 거예요? select ename dptno 결국 이 문장은 20인 사람을 보여주고 똑같게 되는 거죠. 20을 물어보는 걸 한 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면 20을 가진 이 사람들이 보이겠죠. 그래서 ename과 dptno를 찍으면 결과값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자, 조인은 시험 문제에서 조금 어렵게 나왔는데 그거는 기출문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조인에 대한 개념을 잘 훑고 가보겠습니다. 자, 조인은 이런 거죠. 지금 여러 가지 테이블이 있는데 내가 가진 정보를 하나의 테이블만 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조인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자, 조인을 어떻게 하냐면 지금 두 개의 테이블을 볼 거예요. 지금 스캇이 우리가 20번 부서라는 건 알지만 부서명이 뭔지 몰라요. 자, 부서명을 알려면 부서 테이블에 가서 20번이면 리서치 부서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두 테이블을 조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를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테이블을 쓸 거니까요. 프롬에서 나는 EMP 테이블과 DPT 테이블을 쓸 건데 너무 길어. 그래서 알리아스를 EMP 테이블 2라고 주고 DPT 테이블 D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뽑아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EMP, E가 결국 EMP 테이블이잖아요. 여기서 eName을 갖고 오고 D가 DPT 테이블이잖아요. 여기서 DName을 갖고 와. 이렇게 되면은 스캇이 부서명이 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조인이죠. 자, 조인의 조건을 어떻게 주면 되겠어요? 2에 지금 스캇 같은 경우는 DP 테너가 20이에요. 이거와 그리고 DPT 테이블에서 DP 테너가 20이 같고 자, 이게 같아야 되겠죠. 얘 같은 걸 하는 건데 지금 뭐 이거 30은 이거랑 같고 뭐 많잖아요. 이 중에서 어떤 또 조건을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 2에 이네임이 스캇인 경우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네임이 스캇인 사람의 부서번호와 똑같은 부서번호를 가진 D네임과 요 이네임을 찍으란 얘기죠. 자, 이게 바로 조인이죠. 그래서 얘를 찍으면 요 리서치가 찍혀서 스캇이 여기 가셔서 리서치 부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조인의 예고요. 이건 좀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셀프 조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MGR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수라고 그러죠. 사수가 바로 자기 매니저가 되는 건데 선임이 되는 건데 지금 스미스의 사수는 790이에요. 790은 누구냐면 여기 요 매니저의 요 EMPN을 보면 포드가 바로 이 사람의 사수가 되는 거고요. 포드의 사수는 7566이에요. 7566은 존스가 되는 거고 존스의 사수는 7839예요. 7839는 킹이라 프레지던트이기 때문에 사수가 없네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이 하나의 테이블을 가지고 이거에 그러면은 스캇의 7566, 7566은 누구예요? 존스가 되겠죠. 이렇게 찾으려면 같은 테이블 가지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우리가 셀프 조인이라고 합니다. 같은 테이블에서 찾는 걸.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했냐면 아까하고 똑같은 EMP 테이블인데요. 마치 다른 것처럼 나는 얘를 E라고 부르고 얘를 M이라고 부르면 결국 같은 테이블 두 개를 하나는 E로 부르고 하나는 M으로 불러서 하면은 아까 D네임 찾는 거하고 똑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네임하고 매니저 이름을 내가 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사원명이라고 내가 알리아스를 줬고 여기서 매니저라고 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해당 사원의 매니저가 누군지를 하는 걸 볼 거예요. 하지만 같은 테이블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하고 똑같은 거? 지금 이 테이블에서 MGR과 또 여기에 있는 MGR이 7902가 여기서는 또 M 테이블에 가보면 여기서는
요 EMP하고 똑같은 사람, 포드가 스미스의 상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을 여기에 MGR과 M테이블에 EMP노가 같은 사람이 결국은 매니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이 이네임으로 두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 찾습니다. 자, 아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았어요? 아담스는 얘 매니저 번호는 7788이죠? 7788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스캇이에요. 그럼 이게 매니저면 스캇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얘 테이블 하나를 놓고 이렇게 조인해서 이 MGR과 EMP노가 같은 경우를 찾으면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같은 테이블을 놓고 하는 게 바로 셀프 조인이죠. 뭐 이너 조인, 아우터 조인, 자, 뭐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나온 거예요. 자, 블레이크는 킹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거 외에 다른 조인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실기 SQL 응용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DML, DDL, DC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니까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ML은 Manipulation Language라 데이터 조작 언어죠. 그래서 세 개밖에 없어요. Insert, Delete, 그리고 업데이트 세 개밖에 없죠. 자, 물론 셀렉트문도 DML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구분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인서트, 딜리트, 업데이트 정도만 DML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해볼게요. Insert into DPT 테이블에 내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거기에 들어가는 값을, 그래서 필기 시험 볼 땐 요 values하고 into 이런 거 많이 물어봤죠. 자, 그러면 DPTNO에 10을 넣고 어카운팅을 넣고 로케이션에 뉴욕을 넣겠다. 그럼 이렇게 세 개를 넣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다음에 또 하나를 넣습니다. 자, DPT 테이블에 20 리서치 달러스를 넣으면 이렇게 또 들어갈 거예요. 여기 들어갔어요. 자, 그다음에 반드시 뭐가 존재해요? 커밋하고 롤백이 존재하죠. 커밋은 뭐예요?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걸 저장하겠다는 얘기죠. 자, 커밋을 누르는 순간 이제 이 10과 20의 이 부서 번호는 잘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DPT도 넣습니다. 30 세일스 시카고를 넣었어요. 그럼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40 오퍼레이션스 보스턴을 넣습니다. 그럼 40 오퍼레이션 보스턴을 넣었죠. 자, 그 다음에 롤백을 했습니다. 롤백을 했다는 얘기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실행 취소란 얘기죠. 어디로 들어가냐면 커밋된 그 후부터 실행 취소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커밋을 했잖아요. 자, 롤백을 시행하고 나면 커밋하고 난 이후에 30과 40을 인서트한 게 싹 사라지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커밋하고 롤백이죠. 커밋하고 롤백이 가능한 건 DML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에 새로운 데이터를, 새로운 튜플을, 이게 한 줄 한 줄을 튜플이라고 하죠. 새로운 튜플을 삽입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넣는 거. 자, 그래서 이걸 튜플이라고 하고 쓰는 명령어는 어떻게 돼요? insert into하고 dpt 테이블에 그리고 값은 50 총무부 서울이다. 하면 이렇게 지금 넣으면 이렇게 얘가 인서트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요 문장을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아마 많이 나왔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60 넣으면 딥 테이블에 60 인사부 부산 또 들어갔죠. 자, 이렇게 들어가고 딜리트는 뭐예요? 테이블에서 튜플을 삭제하는 건데 튜플을 삭제하는 거예요. 딜리트는. 자, 딜리트 from dpt 뭘 지워라? 자, 그 조건을 안 줬잖아요. where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싹 사라지는데요. 이 테이블의 이 형태는 남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금 요거 거의 남아 있습니다. 롤백을 시켰어요. 그럼 실행 취소가 되겠죠? 그럼 요거 지운 게 실행 취소가 돼서 데이터가 이렇게 싹 살아날 거예요. 자, 커밋하고 롤백이 이런 거죠. DML은 뭐든지 어떤 명령어든지 커밋과 롤백을 반드시 해줘야지 저장도 되고 취소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건을 줬어요. DPT 테이블이 50인 튜플만 삭제하래요. 자, 딜리트. 그래서 어떤 것만 지워지겠어요? 요거만 지워지겠죠. 그래서 얘를 수행하고 나면 50이 삭제되고 이렇게 60이 1, 10, 20, 30, 40, 60이 될 겁니다. 이 상태에서도 커밋을 하면 저장이 되고요. 롤백하면 요 삭제된 게 또 실행 취소가 되겠죠. 자, 업데이트는 뭐예요? 업데이트는 인서트는 튜플을 삽입하는 거고 딜리트는 삭제하는 거였죠. 업데이트는 갱신하는 겁니다. 자, 지금 DPT 테이블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아까 50을 삭제했기 때문에 지금 60 이것만 남아있죠. 지금 뭐 하고 올 거냐면 60 테이블의 로케이션이 자, 업데이트 셋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DPT 테이블을 내가 업데이트 시키겠다. 뭐로 셋하겠다? LOC를 지금 현재 부산인데 대구로 셋하겠다. 자, 어디인 거를 조건이 60인 거. 그러니까 부산을 우리가 지금 대구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얘가 대구가 됐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커밋을 하면 저장이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엔 DDL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DDL은 define, definition을 하는 거기 때문에 create, alter, drop, truncate. 자, 이렇게 뭐 4개, create, alter, drop, truncate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create부터 보시겠습니다. DDL은 DML하고 다른 게 뭐예요? 오토 커밋이 돼요. 수행하고 나면 롤백이 안 됩니다. 자동으로 커밋이 돼요. 그래서 create 문장은 보통 우리가 define 하는 거기 때문에 테이블을 생길 때, 테이블 만들 때, 자, DPT 테이블을 내가 만들 거야. 내가 create, 여기서 보면 테이블도 있고요, 인덱스도 있고요, 뷰도 있고요.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 건지는 여러 가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나는 테이블을 만들 거야. 자, 그리고 그 테이블의 이름은 DPT야. 이런 걸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컬럼명을 써줍니다. DPT에 노가 들어갈 거고 얘기는 넘버, 숫자가 들어갈 거야. 그 다음에 D네임에는 여기서는 varchar2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 문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뭐 크기가 들어가는 거고 에러시랑 컬럼에는 또 여기도 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varchar2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을 주죠. 그 constraint가 제약 조건인데 이렇게 써줘도 되고 옆에 써도 되고 뭐냐면 여기서 프라이머리 키는 유니크하고 남널이어야 되는 우리가 웹사이트에서는 아이디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고 학교에서는 학번이 프라이머리 키고 나라에서 볼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테이블에 DPTNO가 바로 프라이머리 키야. 이렇게 써주고 얘 이름을 써주는 거예요. 얘는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3개 컬럼이 DPTNO, Dname, LOC가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 만든 DPTNO 컬럼을 프라이머리 키로 쓰는 테이블을 내가 지금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요 DPTNO가 여기 Dname 컬럼 그리고 LOC 컬럼이 요거에 들어가는 형식에 맞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특히 DPTNO가 나는 이제부터 프라이머리 키로 쓰겠다. 네, 이런 얘기죠. 자, 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제에서 많이 보여드렸던 EMP 테이블을 만들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컬럼을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EMP 테이블을 만들 거야. 그리고 EMPNO를 만들면 EMPNO 컬럼 생기고 eName 컬럼 생기고 job, 뭐 MGR, hire date는 날짜니까 이 형식이 date라는 걸 제공해 줍니다. 그다음에 뭐 셀러리, 그다음에 커미션, 그다음에 DPTNO 이렇게 7개 컬럼을 만들었잖아요. 8개 컬럼을 자 만들었는데 이 중에선 프라이머리 키는 EMPNO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DPTNO는 다른 테이블의 주키인 외래 키가 되겠죠. 얘가 foreign 키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또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줘요? 여기서 EMPNO가 바로 프라이머리 키야. 자, 얘는 이름이니까 생략 가능하다 그랬죠. 이 중에서 DPTNO는 foreign 키야. 그리고 이 키는 어느 테이블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DPT 테이블에 DPTNO를 참고하면 돼. 자, 이게 바로 외래 키죠. references 하고 써주고 DPT 테이블에 DPT를 써주면 얘가 바로 20이면 여기 가서 얘의 프라이머리 키인 20 가서 부서명과 로케이션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프라이머리 키와 foreign 키를 이런 식으로 컨스트레인트를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EMPNO를 지금 프라이머리 키를 썼고요. DPTNO를 DPT 테이블에 프라이머리 키를 참고하는 외래 키를 DPTNO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뭐 제약 조건은 프라이머리 키, foreign 키, 유니크, 난널, 그리고 체크는 말씀드렸다시피 메일과 피메일이만 있는 건데 뭐 장난으로 뭐 A, B 성별을 선택하시오. 그러면은 엉뚱한 거 선택할까 봐 이렇게 딱 2개만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체크고요. 자, 그래서 얘를 뭐 가장 persons라는 테이블을 만들었다면 ID는 뭐 얘는 난널이다. 뭐 얘는 뭐 last name도 난널이다. first name도 난널이다. 이런 식으로 줄 수 있고 얘는 프라이머리 키니까 난널이면서 유니크해야 된다.
그래서 제약 조건은 이렇게 옆에 줘도 되고요. 마지막에 줘도 되고요. 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주시면 또 테이블이 생기는 거죠. 자, 이거를 또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 강좌에서 했던 서브 쿼리를 통해서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EMP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가 10번인 사람만 가지고 10번 테이블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create 테이블에서 뭐 테이블 이름을 좀 이렇게 복잡하게 줬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어떻게 복사해 오냐면 as select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서브 쿼리를 주는 거예요. 부서 번호가 10번인 EMP 테이블에서 부서 번호가 10번인 사람의 EMPNO, eName, salary, DEPTNO를 가지고 와서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줘. 이렇게 되면 그 테이블에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부서 번호가 10번인 사람의 EMPNO, eName, salary 이렇게 4개의 컬럼을 갖고 왔죠. 4개의 컬럼을 갖고 와서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요? EMP 언더바 DEPTNO 언더바 10이라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네, 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뷰는 이런 거였었죠. create view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건데 실제로 존재하는 테이블이 아니라 내가 이런 어떤 쿼리문을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나는 이것만 볼 거야.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고객 테이블이고 여기가 상품 테이블이면 얘를 만들어서 우리가 장바구니 테이블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게 바로 분리죠. 논리적이란 말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 테이블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볼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존재하는 게 바로 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거 뭐 보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자, 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수강 신청 같은 거 하면 시간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요일별로 이런 것도 일종의 뷰죠. 그걸 따로 뭐 작성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시간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일종의 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논리적으로만 존재하고 뷰는 접근 제어로 보안을 제공합니다. 자, 뷰 만드는 예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create라는 DDL 명령어서 쓸 수 있고요. create view 그리고 뷰 이름을 whois 매니저로 준 거예요. 뭐냐면 직업이 이렇게 직업이 다양하잖아요. 이 중에서 매니저인 사람들만 가지고 내가 뷰를 보는 겁니다. 그럼 이걸 위해서 또 다르게 만들면 이게 계속 테이블이 많아지면 불일치성이나 무결성에 위배가 되므로 이 페이지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만든 것만 뷰로 보는 거예요. 이걸 서브 쿼리를 이용해서 EMP 테이블에서 job이 매니저인 사람들의 모든 컬럼을 가지고 뷰를 만들어라. 그 뷰 이름은 whois 매니저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갖고 오겠죠. EMP 테이블에서 매니저인 사람들만.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직업이 매니저인 사람들만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뷰를 볼 수 있습니다. 뷰를 확인하는 건요. 테이블을 확인하는 거하고 똑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DDL 명령어로 alter. 되게 중요하죠. alter는 뭐냐면 얘는 auto commit이에요. 내가 create 테이블을 했는데 실수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삭제하려면 그 안에 있는 데이터가 다 없어지고 복잡하잖아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만 수정할 때 쓰는 게 바로 alter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DEPT 테이블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또 다른 컬럼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alter 테이블, DEPT 테이블 내가 수정하겠다. 뭐냐면 add 하고 싶어. 어떤 컬럼을 cname이라는 컬럼을 추가할 건데 거기에는 varchar2가 들어가고 길이가 20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여기 dname은 내가 지금 부서별로 10, 20, 30, 40에서 각각의 부서별로 이름이 있는데 얘는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 실수로 같은 이름을 넣을까 봐 여기다가 나는 그 조건을 테이블 만들 때는 안 줬는데 지금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동일 만약에 부서 이름이 자꾸 나와서 에러가 생긴다. 그러면 constraint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dname에 unique를 만약에 추가한다면 내가 여기다가 얘를 인사부로 바꾼다고 하면 인사부가 이미 있잖아요. 자, 바꾸려고 시도하면 이렇게 에러 처리가 납니다. 유니크라는 걸 줬기 때문에 에러 처리가 나는 거예요. 만약 유니크를 안 줬었으면요. 또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에러가 나도 찾지 못하겠죠.
자, 그 다음에 알터 테이블에서 만약에 아까 C네임을 만들 때 내가 얘를 20으로 아까 컬럼을 추가했어요. 근데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모디파이로 아까 add 명령에서 C네임을 추가했잖아요. 모디파이에서 아까 발차트 20을 줬는데 그냥 캐릭터 3개만 주고 싶어. 자,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거기다 값을 이렇게 엄청난 긴 값을 줬습니다. 3이 넘죠? 그럼 또 에러가 나서 내가 어떤 값을 넣지 못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컬럼도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C네임을 봤더니 너무 필요가 없는 컬럼이에요. 그러면 드롭이라는 걸 사용해서 드롭 컬럼, 뭘 지우겠다? C네임이라는 얘를 지우겠다. 자, 이렇게 명령을 삭제하면 자, 이렇게 컬럼이 또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서요. 수정하는 게 바로 알터 명령어죠. 뷰는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 뷰는 테이블 같은 경우는 알터 명령어가 좋지만 뷰는 알터로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뷰는 어떻게 하는 되냐면 드롭해서 삭제한 다음에 다시 크리에이트 하면 됩니다. 자, 드롭은 이런 거예요. 드롭은 아까 저기 드롭 컬럼에서 C네임 컬럼 삭제되는 거 보셨었죠? 그래서 얘는 다양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롭 테이블 EMP 하면 지우고요. 드롭 테이블 EMP 캐스케이드 하면 얘를 참조하는, 그러니까 레퍼런스 해가지고 우리가 EMP 테이블, DEPT 테이블 참조하잖아요. 그것까지 다 제거하는 거고, restricted는 제한돼서 삭제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뷰를 지울 때는 드롭 뷰 해서 삭제하시면 됩니다. 보통 캐스케이드를 문제에서 많이 물어봤죠. 필기에서. 자, 그 다음에 DDL에서 드롭하고 트렁케이트가 있는데요. DPT에서, DML에 딜리트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DDL에서 드롭하고 트렁케이트의 차이가 뭐냐면 내가 드롭 테이블 DPT 하면요. 존재 자체가 없어져요. 드롭은 완전 삭제입니다. 트렁케이트는 뭐냐면 트렁케이트 테이블 DPT 하면 전체를 삭제하는데 이 내용만 삭제하고 이렇게 틀은 남습니다. 자, 그 다음에 DML 명령어에서 delete from DPT 하면 딱 삭제되잖아요. 그럼 트렁케이트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트렁케이트는 DDL이기 때문에 오토 커밋이라요. 삭제된 걸 복구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delete 같은 경우는 DML이니까 우리가 롤백을 시키면 얘는 롤백을 시키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C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DCL은 그랜트하고 리버크 두 개가 있어요. 컨트롤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만약에 아이디가 샬랄라고 비밀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MP 테이블을 지금 날려봤어요. 그럼 EMP 테이블이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에러 처리가 나요. 뭐 당신이 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관리자한테 저도 좀 볼 수 있게 권한을 주세요. 그러면은 그때 주는 게 바로 그랜트입니다. 그랜트 뭘 주겠다? EMP 테이블에서 실렉트 할 수 있는 권한을 샬랄라한테 주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실렉트는 할 수 있는데요. 업데이트나 딜리트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리자가 실렉트 권한만 줬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샬랄라가 실렉트 모든 것 from EMP 하면 이렇게 테이블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권한을 주는 게 그랜트죠. 자, 그 다음에 그랜트를 주고 또 무슨 조건을 줬냐면 with grant 옵션을 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샬랄라한테 EMP 테이블을 권한을 주면서 너도 다른 사람한테 권한을 줄 수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샬랄라가 이걸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이 권한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소철퐁한테 EMP 테이블을 또 실렉트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 또 소철퐁이란 사람도 이거를 실렉트 모든 것 from EMP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권한을 주면 다른 사람한테 또 그랜트를 시켜서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delete from DPT 했더니 얘는 아까 관리자가 실렉트하는 권한만 줬기 때문에 또 에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자가 이번에는 샬랄라한테 DPT 테이블을 딜리트하고 업데이트하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권한을 줬더니 지금 DPT 테이블에서 뭐 지금 막 DEP 태도가 60인 거를 존재하지도 않는 부산을 울랄라 까꿍섬으로 바꿨어요. 되게 잘못된 데이터를 넣고 있죠. 자, 그래서 바꿨습니다. 자, 바꿔서 안 되겠다. 샬랄라한테 이 권한을 주면 안 되겠다고 뺏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리버크입니다. 자, 뭘 뺐냐면 샬랄라한테 EMP 테이블을 삭제하는 거를 권한을 뺏었습니다. 그러면 샬랄라가 해보려고 하면 또 에러가 납니다. 이렇게 줬다 뺐다 하는 게 그랜트 리버크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DCL은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하는 랭귀지고요. 그랜트하고 리보크가 있습니다. 자, 그랜트는 어떤 것들을 누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리보크는 빼앗겠다. 누구로부터 뭐를 어떤 권한을 빼앗겠다. 그러면서 아까 with grant 옵션을 주면 또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샬랄라한테 이 권한을 with grant 옵션을 주면 샬랄라가 이 select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었었죠. 자,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뺏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커밋하고 롤백은 DML에서 썼던 그런데 이거를 트랜잭션이 필기할 때 많이 나왔던 내용이죠. 트랜잭션이 그거였죠. 그 어떤 실행을 처음 시작부터 커밋하고 롤백해서 실행의 한 단위를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에 커밋과 롤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밋은 삽입한 데이터를 영국이 저장하는 거고 롤백은 취소하는 거죠. 세이브 포인트는 부분 중간중간 저장을 해나가면서 이 롤백 할 때 어디로 갈지를 지정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자, 요런 내용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기사 실기 SQL 응용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동안 많이 나왔던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마 그리고 쉐마라고 하죠. 그 다음에 ER 다이어그램,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마, 쉐마라고 부르는 스키마는요. 데이터베이스의 전체적인 구조와 제약 조건에 대한 명수를 기술하여 정의한 것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얘를 우리가 세 단계로 또 나누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하실 게 개념 스키마예요. 개념 스키마는 뭐냐면 사용자 관점의 전체 논리적인 구조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비즈니스맨이 내가 지금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이거를 컴퓨터 세계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인간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뭐로 그리냐 ER 다이어그램 같은 거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엔 우리가 사용자가 만든 이걸 가지고 직접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외부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관점이에요. 이제 사용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성적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을 가면 이제 모든 전체 학생들을 볼 수 있지만 학생으로 로그인하면 내 점수밖에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 관점의 전체 중 일부 논리적인 구조 이걸 우리가 외부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DB 사용자들이 사용자들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만을 이용할 수 있는 제약. 자, 그래서 뷰를 통해 뷰는 논리적으로 진짜 테이블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존재하는 뷰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일부분만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누가 작업을 해요? 응용 프로그래머가 작업을 하죠. 그래서 여러 사용자에 따라서 보여주는 뷰가 다를 겁니다. 자, 이제 이거에 실제로 이 모든 것을 개념 스키마와 외부 스키마가 있으면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진짜 데이터베이스가 서버에 존재해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내부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 관점에서 본 물리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내부 스키마에서는 뭐를 고민해야 돼요? 일단은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속도가 좀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 저장 위치와 관련한 제약 사항들을 얘기하는데 보통 검색 속도를 높이려면 인덱스가 뭐예요? 차례처럼 왜 책 뒷부분에서 책 내용과 페이지 수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왜 인덱스가 존재하겠어요? 이제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백업 또는 회복 작업 이런 것들을 언제 할 것인지 자,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스키마가 3개가 있다는 걸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념 스키마에서 이제 인간의 논리로 이제 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고 만들어 보는 게 ER 다이어그램이죠. 실제는 훨씬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피터 첸이 고안한 방식이고요. 자, 이게 개체가 뭐냐면 엔터티, 릴레이션, 테이블, 우리가 얘기하는 테이블입니다. 우리가 지난 강좌에서 했던 뭐 EMP 테이블 이런 거 있죠. 자, 이런 게 바로 테이블이고요. 이런 ER 다이어그램에서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하죠. 얘는 셰프란 테이블이 있고 소비자란 테이블이 있고 음식이란 테이블이 있어요. 그럼 셰프와 음식의 관계는 뭐냐면 요리를 해서 음식이 나오겠죠.
자, 이런 게 바로 개체고요. 엔터티고요. 그리고 음식에는 이를테면 종류와 가격이 있습니다. 뭐 치킨 10,000원. 자, 이런 식으로 종류와 가격이 있으면 이렇게 각각에 갖다 우리가 값을 넣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걸 컬럼을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테이블 간에, 요 엔터티 간에는 어떤 관계가 존재하겠죠. 이게 바로 RDB죠. 그래서 foreign key, primary key로 되는 우리가 이 관계를, 자, 이게 속성이고요. 관계를 우리가 마름모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음식 엔터티에는 소비자가 음식을 이렇게 종류와 가격을 보고 사겠죠. 자, 이렇게 산다라는 관계가 있는 거고, 셰프가 음식을 요리를 하면 음식의 종류와 가격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리한다는 관계가 있고, 자, 이렇게 관계는 마름모 표시로 하죠. 자, 이거는 필기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자,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 뭐를 고려해야 되냐면 일단 요구 조건을 잘 분석해야 되죠. 자, 니즈를 잘 분석합니다. 잘 분석한 다음에 이걸 개념적 설계를 하는 거예요. 개념적 설계는 뭐냐면 이거는 인간이 이해하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추상적 개념으로 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보통 이때 ER 다이어그램으로 작성을 하는 거죠.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인간이 이해하는 설계 단계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논리적 설계를 하는데요. 논리적 설계는 이제 우리가 RDB,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로 관계가 있는 RDB라면 이제 테이블을 설계하는 단계가 되겠죠. 자, 이거는 컴퓨터가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물리적 설계가 되겠죠. 자, 물리적 설계는 물리적 구조로 데이터를 변환하는 거고요. 자, 실제로 구현은 어떻게 해요? 이걸 근거로 create table, 지난 강좌에서 했었던 create table 이런 DDL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트랜잭션을 작성을 하면 이제 설계가 이제 이렇게 단계로 가는 겁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요. 주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딱 들어맞는 예는 아닌데 뭐 개념으로 뭐 예술이다 이러면 컨셉츄얼이 되는 거고, 이걸 논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거는 인간이 이해하는 단계, 뭐 예술이야. 이거 로지컬은 컴퓨터가 이해하는 단계, 물리적으로는 실제로 모나리자 그림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단계.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서는요, 키에 대해서 알아보죠. 프라이머리 키, 포린 키, 후보 키, 대체 키, 슈퍼 키. 자, 이런 것들은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다전, 관계형 데이터 용어. 셋 다 너무 중요하죠. 자, 키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RDB로 만든다면, 이게 테이블을 만든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와 프라이머리 키가 있죠. 자, 그래서 프라이머리 키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프라이머리 키는 인플로이 테이블에서는 사원 번호가 프라이머리 키가 될 거고, 학교에서는 학번이 프라이머리 키가 될 거고, 나라에서는 주민번호가 프라이머리 키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전화번호, 지역번호에서 031은 경기고 041은 충남이고 이렇게 경북, 전남 이렇게 있죠. 그럼 이 프라이머리 키를 가지고 우리가 인플로이 테이블에서 각 사원별로 어디서 일하는지를 이 포린 키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역을 쓰는 게 아니라 스폰지밥이 02에서 일한다. 그럼 여기서 얘를 참조해서 보면 이 포린 키로 보면 에어리아의 프라이머리 키에 해당되는 02에서 보면 스폰지밥은 서울에서 일하는구나. 뚱이는 054에서 일한다. 그럼 여기 보면 054. 경상북도에서 일하는구나. 집계사장은 061이죠. 그러면 전남에서 일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거를 다른 테이블에, 다른 릴레이션의 프라이머리 키가 지금 테이블의 포린 키로 되면서 이렇게 참조하는 걸 우리가 외래 키, 그리고 또 포린 키라고도 부르죠. 자, 그럼 프라이머리 키는 자, 이렇게 유니크하고 낱너린 프라이머리 키가 되고요. 하지만 프라이머리 키가 꼭 사원 번호만 되는 건 아니죠. 주민번호도 되고요. 그리고 핸드폰 번호도 되죠. 요즘은 이메일도 돼가지고 왜 아이디 같은 거 잃어버렸었을 때 이메일로 확인하겠습니까? 핸드폰으로 확인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데도 많죠. 자, 그래서 주민번호도 물론 유니크하고 낱너리기 때문에 얘도 프라이머리 키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개인정보 때문에 주민번호는 많이 안 쓰고 핸드폰 번호하고 요즘은 이메일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죠.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있는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프라이머리 키가 될 수 있는 키들을 우리가 후보 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름은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인플로이 테이블에서는 사원 번호하고 주민 번호가 기본 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본 키가 될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사원 번호를 프라이머리 키로 했어요. 회사니까. 자, 그렇게 되면 후보 키지만
프라이머리 키가 아닌 키를 우리가 알터네이트 키, 대체 키라고 부르는 거죠. 얘는 후보 키가 될 수 있지만 프라이머리 키가 안 됐어. 자, 이렇게 되는 게. 자, 이게 바로 대체 키입니다. 그리고 슈퍼 키는요, 이름만 잘못 들으면 되게 뭐 어떤 파워를 가진 키라고 착각들기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요. 유일성은 만족시키지만 최속성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금 사원 번호하고 이름하고 나면 사원 번호가 1이고 스펀지밥인 사원은 한 명밖에 없겠죠. 근데 굳이 이름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사원 번호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학번 주민번호 내지는 학번 이름 주민번호만 해도 우리가 스폰지밥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근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유일성은 만족시키지만 최속성은 만족시키는 걸 우리가 슈퍼키라고 부릅니다. 뭐 많이 나올 수 있겠죠. 뭐 사원번호, 핸드폰 번호하고 조합도 다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슈퍼키라고 합니다. 자, 슈퍼키, 여기서 슈퍼의 의미는 어떤 막강한 힘이 아니라 약간 비대하다는 의미가 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사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데이터 사전은 데이터 카탈로그라고도 하고 이 두 개 용어를 친절하게 시험 볼 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 개 용어로 익혀 놓으셔야 돼요. 데이터 사전, 데이터 카탈로그 둘 다 같은 말입니다. 자, 데이터 사전은 우리가 요즘 하는 메타버스처럼 메타데이터라고 불러요. 메타데이터의 의미는 데이터의 데이터예요.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또 써놓는 게 메타데이터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요. 내가 create 테이블로 만들어요. 그럼 테이블이 생기겠죠. 거기에 프라이머리 키와 포린 키로 내가 더 제약사항을 뒀습니다. 뭐 체크, 뭐 남날, 유니크 뭐 다양하게 제약사항을 주기도 하고 또 그 테이블에 대해서 권한을 뭐 그랜트와 리버크를 써서 누구 사용자에게 주고 사용자 누구는 읽을 수 있고 누구는 쓸 수 있고 뭐 이런 권한들을 끊임없이 주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끊임없이 거기다가 기록을 하는 그 정보 그 테이블에 대한 모든 자료를 이렇게 딕셔너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은 딕셔너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료에 관한 정보를 모아두는 저장소라 우리가 사전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뭐 이름, 표현 방식, 의미와 사용 방식 모든 것들을 다 살려놨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 딕셔너리를 누가 만드느냐가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죠? 자, 정답은 뭐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DBM, 오라클이면 오라클 이런 DBMS에서 자동적으로 내가 테이블을 만들고 DCL을 사용하고 DDL을 사용할 때마다 DBMS가 자동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읽을 수는 있어요. 이거 이 테이블은 누가 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권한 같은 거는 볼 수는 있지만 사용자는 그거를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DBMS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유지되는 거죠. 자, 그래서 관계형 데이터 구조, 우리가 지금 RDB라고 하는 이 관계형 데이터 구조는요, 1970년도에 IBM에서 근무하는 코드에서 제안이 됐고요. 개체, 관계를 모두 릴레이션이라는 테이블에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거를 2차원 테이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아이디어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이거에 대한 정보를 2차원 테이블로 학번, 이름, 학과로 이렇게 지금 학생이란 릴레이션, 학생이란 테이블이라기도 하고 릴레이션이라기도 하고 엔터티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학생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에는 이걸 표현하는 속성이 학번, 이름, 학과 이렇게 속성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속성의 개수를 우리가 차수라고 하고요. 지금 컬럼의 수가 3이니까 3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학생을 4명을 넣었고요. 이걸 하나하나의 행을 우리가 튜플이라고 하고 이거의 개수를 카지널러티라고 하죠. 자, 얘는 시험 문제에 진짜 많이 나왔죠. 자, 실기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뤄볼 거고요. 그 전에 학과의 도메인도 보고 넘어가죠. 자, 학과는 지금 이렇게 컴공, 전자, 전기, 컴공 이렇게 있어서 만약에 이공대학에 있는 학과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 뜬금없이 이상한 말이 오지 않나 참고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로이라는 테이블이 있으면 우리 이걸 테이블이라고도 하고 릴레이션이라고도 하고 개체라고도 하죠. 자, 이 테이블에는요. 직급에 사원,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이렇게 직급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직급에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뭐 이를테면 여기에
뭐 알바라는 직급은 우리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데 알바라고 누군가 입력을 했어. 그러면 이건 입력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도메인 무결성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범위 같은 걸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참고로 급여 같은 거는 뭐 우리 회사는 뭐 앞만 말아봤자 0부터 1000까지다. 이게 우리 급여다. 뭐 1000이 넘으면 이거 잘못된 급여다라고 이 도메인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컬럼을 우리가 속성, 열을 컬럼이라고 하고요. 요 개수를 아까 차수, 디그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거를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릴레이션의 이름과 릴레이션에 포함된 속성의 이름으로 정의된 릴레이션의 논리적인 구조를 릴레이션 스키마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각각의 행을 우리가 튜플이라고 부르고 요거의 개수를 카디널리티라고 했습니다. 지금 5개죠. 자, 이걸 또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튜플들의 집합. 그래서 릴레이션 외연. 그래서 이걸 릴레이션 인스턴스라고 해서 요즘 지금까지는 여기 차수 튜플까지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다면 이번 최근 기출 문제에서는 릴레이션 인스턴스와 릴레이션 스키마도 언급됐으니까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생기는 궁금증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같은 튜플이 존재할까? 이 말은 뭐냐면 1 스폰지밥 컴공, 여기 1 스폰지밥 컴공 똑같은 게 또 존재할 수 있냐는 거죠. 자, 뭐 동명이인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럴 경우는 학번은 달라야 되죠. 왜 그래요? 얘는 프라이머리 키니까 유니크하고 낱널해야 되겠죠.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튜플의 순서는 되게 헷갈리거든요. 지금 1, 2, 3, 4니까 이거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싶지만 우리가 셀렉트문에서 from, when 쭉 나가면 올더바이가 뒤에 있잖아요. 올더바이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정렬을 쉽게 하기 때문에 순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때마다 정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속성의 순서는요. 학번, 이름, 학과가 지금 이렇게 속성이 나와 있는데 이 순서는 내가 셀렉트문에서 뽑기 나름이죠. 내가 학과를 먼저 뽑고 그 다음에 이름을 먼저 뽑으면 컴공, 스폰지밥 이렇게 순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속성의 순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성의 값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속성에 있는 값은 이따가 정규화할 때도 나오겠지만 1NF가 바로 이 내용이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값으로 돼야 됩니다. 뭐 여기 컴공, 여기 이를테면 서울에 사는 컴공 이렇게 여러 개의 의미가 있을 수 없고 쪼갤 수 없는 원자값, 그러니까 컴공 하나만 딱 이렇게 들어가는 게 바로 속성의 값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무결성과 지금 말씀드렸던 개초의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참조 무결성.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데이터베이스에서. 자, 개체 무결성은 이거죠. 개체 무결성은 무결성이란 말은 결점이 없다라는 얘기니까 데이터가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체가 정확하려면 일단 개체 무결성, 엔터티 인테그리티는 어떻게 보냐면 프라이머리 키 갖고 얘기해요. 프라이머리 키는 이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가 되는 거고 회사 같은 경우 사원번호 말씀드렸다시피 학교는 학번 뭐 이렇게 나라는 주민번호 이렇게 있겠죠. 이 이런 거의 특징은 뭐예요? 반드시 유니크해야 되고 비어 있으면 안 됩니다. 낱널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게 바로 개체 무결성이에요. 우리가 이 사원번호만 유니크하고 낱널이면 뒤에 이름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마다 다르죠. 약간 빈칸 두고 뭐 어떤 데는 주소 같은 거 입력 안 해서 넘어갈 수도 있죠. 걔는 널인 걸 허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요 프라이머리 키가 유니크하고 낱널인 걸 우리가 개체 무결성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도메인 무결성은 뭐예요? 도메인 무결성은 지금 여기 이 테이블에서 지역번호가 요게 각 전화번호, 지역번호로 나타나 있는데 마이너스 83이란 전화번호, 지역번호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번호 나타나는 테이블에 그런 마이너스 83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도메인에 속한 값이어야 된다는 게 바로 도메인 무결성이죠. 자, 참조 무결성은 도메인 무결성 예를 든 거하고 비슷한 얘기긴 한데 참조 무결성은 뭐예요? 여기가 02가 있으면 서울이구나, 031이면 경기구나, 061이면 전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참조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지역 번호는 에어리아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아요. 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걸 참조 무결성. 외래키 값은 얘가 외래키죠. 외래키 값은
참조 릴레이션, 얘가 참조 테이블이죠. 여기에 있는 기본 키 값과 같아야 되는데 얘는 얘와 같지 않기 때문에 참조 무결성에 위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주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이상현상,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정규와 반정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상현상은 아노말리예요. 그러니까 비정상이란 얘기죠. 자, 네트워크가 수강료가 15원에서 5원으로 인하를 해요. 그럼 스폰지밥도 네트워크를 듣고 있고요. 징징이도 네트워크를 듣고 있습니다. 자, 15원에서 5로 되면 이 모든 수강생들이 네트워크 듣는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의 수업료가 다 5로 갱신이 돼야 돼요. 자, 이럴 때 이렇게 누구는 5원으로 인하되고 누구는 인하가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이런 거를 갱신 이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뚱이가 수강을 취소했어요. 파이썬을 듣는데 뚱이는 이 한 과목밖에 안 들어요. 자, 얘를 취소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테이블에 보면 뚱이가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뚱이가 존재하지 않아서 다음에 또 뭔가 신청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수강을 취소할 때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걸 우리가 삭제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또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새로운 과목을 개설했으나 신청한 학생이 없어요. 이를테면 OS라는 과목을 만들었고요. 수강료를 만들었는데 아직 아무도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인설션 자체가 안 되겠죠. 삽입 자체가 안 될 겁니다. 이런 걸 삽입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상현상이 3개가 있겠죠. 자, 이런 이상현상을 안 일어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정규화입니다. 자, 릴레이션에 속한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만으로 되어 있는 정교를 우리가 1NF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스폰지밥이 아까 앞에 있는 테이블처럼 DB하고 네트워크 2과목을 듣고 징징이도 2과목을 들어요. 뚱이는 1과목을 듣고요. 자, 이렇게 과목이 있을 때 얘가 지금 쪼갤 수 없는 원자값으로 되는 게 속성의 기본 특징인데 지금 쪼갤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원자값만으로 만드는 정규형이 돼야 돼서 얘를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폰지밥이 듣는 과목, DB 네트워크, 뚱이, 징징이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바로 1NF고요. 자, ENF는 어때요? 1NF이면서 기본 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 키에 대해서 완전 함수 종속을 만족하는 정수형이에요. 너무 말이 어렵지만 부분 함수 종속 제거. 자, 뭐 이거 시험 볼 때 되게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네트워크 수강료가 15원을 5원으로 인하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얘는 15원은 어디에 종속되는 거예요? 기본 키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종속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테이블로 나누어서 각각이 듣는 과목을 하고 그리고 과목과 수강료를 분류해 주는 거죠. 자, 그럼 네트워크 과목을 5원으로 바꾼다면 얘를 5원으로 바꾼다면 네트워크 과목을 얘를 찾아보면 되겠죠. 저기 릴레이션을 해가지고 찾아보면 5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갱신 이상이 생기질 않겠죠. 자, 이게 바로 ENF입니다. 자, 3NF는 뭐예요? 자, 되게 많이 나왔던 게 이행적 종속을 제거한 거죠. 이를테면 가격이 20인, 가격이 할인율을 40%로 바꾸고 싶은데 20인 품목이 티셔츠와 바지가 있어요. 자, 이거를 지금 인하할 경우 지금 할인율은 여기 30% 여기가 있습니다. 자, 이행적 종속의 개념은 뭐예요? 먼저 짚고 넘어가 보죠. 지금 품목은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티셔츠는 20이고 바지는 20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할인율을 지금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20이면 30% 할인, 20이면 30% 할인, 30이면 50% 할인인 걸 결정할 수 있고요. 티셔츠가 또 할인율도 결정할 수가 있어요. 티셔츠는 지금 30%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걸 만족하는 때 이 이행적 종속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또 티셔츠와 품목과 가격과 할인율로 한다면 이행적 종속을 제거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40%로 바꾼다면 아무 문제 없이 얘가 티셔츠와 바지 둘 다 40% 할인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3NF죠. 뭐 BCNF, 4NF, 5NF까지 물론 있지만 실기에서는 이 정규화를 이렇게 깊게 다루지는 않아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정규화의 개념은 뭐예요? 일단 중복을 최소화하는 게 목적입니다. 중복을 최소화하게 하니까 어떤 이점이 있어요? 일단 일관성이 향상되죠. 뭐 얘는 고쳤는데 얘는 안 고치고 이런 문제는 안 생기죠.
딱 데이터가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일관성이 형성돼서요. 여러 테이블에 중복된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정교하고요. 하지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테이블로 쪼갰기 때문에 우리가 조인을 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아, 티셔츠가 20이면 몇 프로 할인이더라? 그럼 또 다른 테이블을 봐야 돼요. 아, 20원은 40% 할인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테이블을 외래키와 프라이머리 키로 조인한다고 하죠. 조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하고 시간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정답은 아니다. 그럼 또 다른 거로 나온 게 바로 반정교화예요. denormalization이고 역정교화라고도 합니다. 얘는 어떻게 하냐면 중복을 허용하는 거예요. 중복을 허용하면서 중복을 허용하는 이유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반정교화, 정교화 둘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리거와 락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리거는 총을 이렇게 방아쇠를 잡아당기는 것 자체가 트리거죠. 그래서 뭐 그 사건이 트리거가 돼요. 뭐 이런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 트리거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이걸 잡아당기면 총알이 30분 뒤에 날아가는 건 트리거가 아니죠. 잡아당기는 즉시 바로 총알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서 쓰이냐면요. DML은 3개가 있죠. 인서션, 업데이트, 딜리트가 있는데 일어날 때마다 무결성 조건을 바로 검증하는 겁니다. 뭐 30분 뒤에 죄송합니다. 뭐 회원가입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바로바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인서션에 내가 지금 퐁퐁 부인을 이렇게 인서션을 시켰는데 집계사장도 사원번호가 온대요. 뭐 실수로 이를테면 퐁퐁 부인도 5를 집어넣었어요. 사원번호는 프라이머리 키이기 때문에 유니크하고 낱널해야 되죠. 지금 유니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를 바로 검사하는 거예요. 바로 검사해서 아,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뭐 다른 이름으로 하시죠. 이렇게 이제 바로 에러 메시지를 내보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어떤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 실수로 뚱이의 급여가 200인데 마이너스 20이에요. 이렇게 된 거 우리가 도메인 무결성에 위배가 되는 거죠. 급여는 보통 급여는 당연히 양수여야 되니까, 양의 정수여야 되니까. 자, 그래서 바로 확인해 봅니다. 자,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0이란 급여는 존재할 수 없다고 또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딜리트인데요. 딜리트는 뭐냐면 지금 집계사장은 06일에서 지금 근무를 한대요. 찾아가 보면 전남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에어리아 릴레이션에서 06일 아예 삭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계사장이 어느 지역인지 찾아볼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이건 바로 삭제 이상이 되겠죠. 제가 바로 확인해서 삭제할 수 없다고 나타나는 게 바로 트리거 용법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락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락킹은 이런 거예요. 락은 우리가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가야 돼서 고속버스를 예매 중에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예매 중인데 좌석이 딱 하나 남았어요. 반드시 예매해야 돼. 그리고 지금 예매하는 지금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뭐 신용카드 번호도 입력하고 뭐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왜 그 상태에서 먹통되는 경험을 다 한 번씩은 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좌석 하나 남은 걸 지금 여러 사람이 지금 동시 접속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좌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그 좌석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결제한 사람이 결제를 하면 다른 사람이 결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먹통되는 순간은 다른 사람이 결제에 성공했다는 얘기죠. 저기 가보면 그 좌석이 사라져 있는 경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비슷하게. 자, 이렇게 락을 거는 겁니다. 다른 사용자가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걸 갱신할 수 없도록. 자, 이런 게 바로 락킹의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분이 구두를 사러 왔어요. 자, 뭐 얘를 좀 현실성은 없지만 수량이 하나씩밖에 없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되면 구두를 이 사람이 사는데 다른 사람이 동시에 사게 되면 문제가 생기겠네. 락을 거는 건데 얘를 백화점 전체를 락을 거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은 고작 구두만 사러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구두를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락킹 단위가 크면 되게 제형 간단하겠죠. 한 사람만 들어오고 백화점 문을 닫아버리게 되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자, 하지만 병행성은 감소한단 말은 다른 사용자들은 밖에서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성능이 되게 떨어지겠죠. 자, 그럼 이런 거죠. 이번에는 이 사람이 구두 사러 왔어요. 그럼 구두만 락킹을 거는 거예요. 자, 구두만 락킹을 걸고
지금 이 사람 구두를 사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양말을 사려 왔어요. 그럼 양말만 락킹을 거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 살 수 있겠죠. 그럼 뭐 이런 다른 것들은 또 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락킹 단위가 작으면 제어는 좀 복잡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으니까 병행성은 증가하겠죠. 자, 이런 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얘기하는 락킹이죠. 긴 시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